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상당히 혼란했던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의 기록입니다. 바로 한나라 말기에서 위나라 초기에 이르는 그 격동기 속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난세를 헤쳐나갔던 그런 관리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영웅담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행정과 통치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역사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기분인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인물들이 과연 어떻게 위나라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리더십이나 통치 스타일은 어땠는지 한번 같이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 혼란기에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또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일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임준, 소칙, 두기, 정혼, 창자, 그리고 두기의 아들 두석까지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삶을 따라가면서 당시 시대를 좀 더 입체적으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인물의 어떤 공과 과, 또 강점과 약점 같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게 이번 탐구의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그 퍼즐의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임준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남 중모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와, 동탁의 난이라는 그 엄청난 혼란 속에서 당시 중모 10명이었던 양원을 설득해서 조조 쪽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시작부터 아주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이게 보통 담대함이나 통찰력이 아니면 하기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요. 네. 시류를 읽는 눈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시료만 읽은 게 아니라 이후에 조조 진영에 합류해서는 아주 실질적인 성과로 신라를 얻게 되죠. 특히 그 유명한 둔전제 시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 둔전제요. 네, 영천 사람 조지가 처음 건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걸 허도군방에서 성공적으로 실행시켜서 무려 100만 곡이라는 어마어마한 곡식을 수확하게 만든 그건 바로 임준의 공이 컸다고 봐야죠. 100만 곡이요? 와, 둔전제라는 게 그러니까 군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군사적 농업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었을 텐데 이걸 실제로 성공시킨 실행력이 정말 대단했군요. 네, 실행력이 중요했죠.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행정 능력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유명한 관도대전 때 있잖아요. 그때 식량 운송을 책임지면서 원소 군대의 공격을 아주 기지 넘치게 막아냅니다. 뭐 기록을 보면 1000개의 수레를 한 부대로 묶어서 진영처럼 만들고 이걸 또 10갈래 길로 나누어 운송하면서 방어태세까지 갖췄다고 하니까요. 이게 단순 행정가가 아니라 군수나 방어 전략까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와, 정말 다재다능했네요. 근데 위모고사라는 기록을 보면 그 둔전제 시행 초기에 조조하고 조지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소의 숫자로 곡식량을 정할 거냐 아니면 실제 수확량으로 할 거냐. 아, 네네. 그 논쟁이 있었죠. 결국 조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풍작을 거뒀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임준의 역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실행만 한 건가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분명 조지의 의견이 관철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결정된 정책을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집행하고 나아가서 그 관도대전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걸 지켜낸 게 바로 임준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것하고 그걸 현실로 만들고 유지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역량이거든요. 임준은 바로 그 실행과 유지의 핵심이었던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의 그 조화가 중요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 사례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공적인 면 외에 개인적인 면모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기근 때 친구들의 고아들을 거두고 또 가난한 친척들을 도왔다는 기록을 보면 상당히 인간적인 따뜻함도 갖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기록들이 있죠. 조조가 그의 죽음을 듣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그 사실만 봐도 단순한 부하 직원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조조가 그만큼 신임하고 또 아꼈다는 증거겠죠. 임준이 둔전제로 이제 국가의 어떤 배를 채우는 그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이제 시선을
좀 서쪽 변경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긍직함으로 질서를 세운 인물, 소칙이 있었습니다. 아, 소치. 부풍 무공 사람인데 젊어서부터 명성이 높았지만 관직에는 잘 안 나갔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변방지형의 태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도지사나 지역 사령관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직책을 맡게 되는군요. 네, 그가 부임하는 곳마다 아주 위엄이 서고 명성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금성태수 시절의 활약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금성태수 시절이요? 네, 반란으로 막 흩어졌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그 지역 강족들을 잘 회유해서 불과 한 10개월 만에요. 수천 가구를 다시 모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혼란 속에서 민심을 수습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했다는 거죠. 와, 10개월 만에요? 대단한데요? 네, 단순히 사람만 모은 게 아니고요. 법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동시에 농업을 장려해서 큰 풍년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균형 감각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런 기반 위에서 그 이후에 서평의 국연, 장액의 장진, 주천의 황화 등이 일으킨 연이은 반란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평정합니다. 이걸로 서부 지역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반란 평정이요. 특히 그 구견이라는 인물을 처리한 일화가 아주 극적이던데요. 거짓으로 막 지원군인 척 접근했는데 그 속셈을 간파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유인한 다음에 참수해버렸다는. 와, 정말 대담하고 지략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은 정말 그의 결단력과 지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소직하면 역시 그 강직한 성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동료 시중이었던 동소가 무릎을 베고 누우려고 하니까 내 무릎은 아첨하는 자의 베개가 아니다. 이러면서 밀쳐냈다는 일화. 하하, 그렇죠.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리고 또 위나라 건국 소식을 듣고 뭐 나중에는 한나라 황제가 죽은 줄 오해했던 걸로 밝혀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조식이라는 인물과 함께 통곡했다는 일화도 그의 그 꼿꼿한 원칙과 신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강직함이 때로는 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사냥 중의 황제, 그러니까 문제 조비죠. 조비가 사소한 실수로 사슴을 놓친 관리들을 막 처형을 하려고 하니까 옛 성군은 짐승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을 하죠. 네, 결국 이것 때문에 황제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평상으로 좌천되죠. 아, 그렇군요. 그 강직함이 참 인상적이긴 한데 뭐랄까 동소를 밀쳐낸다거나 황제에게 직언하는 모습은 자칫하면 너무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당시 관료 사회에서 그 선을 넘나드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손성이라는 역사가의 비판처럼 이미 위나라라는 새 왕조를 섬기고 있으면서 지난 한나라에 연연하는 듯한 태도는 좀 모순적으로 비춰질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의 삶은 원칙을 지키는 것의 어떤 가치와 동시에 그로 인해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강직함이고 어디부터가 좀 고집이나 부적응인지 그 경계가 좀 모호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행동에 당시 관료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렸다는 점입니다. 그의 좌천은 역설적으로 그런 직원조차 용납하기 어려웠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물이네요. 이 강직한 소측과는 또 다른 스타일의 아주 모범적인 지방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두기입니다. 아, 두기. 네. 경조 두릉 사람인데 순욱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죠. 특히 하동태수로 무려 16년간 재임하면서 최고의 치적을 쌓았다고 평가받습니다. 네, 맞아요. 두기의 하동 부임 초기 이야기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위고와 범선 등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지원군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버리죠. 혼자서요? 네, 반란 주동자인 위고가 꽤는 많은데 결단력이 부족하다. 이 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오히려 그를 도적으로 임명한다거나 하는 임시 직책을 주면서 안심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휴가를 준다는 명분으로 병사들을 슬쩍 흩어지게 만들어서 아주 교묘하게 반란 세력을 와해시키고 결국 평정해버리죠. 정말 대단한 담력과 지략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그의 통치 방식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소측과는 좀 다른 매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두 개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용과 은혜. 관용과 은혜요? 네,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처벌보다는 어떤 대의 명분으로 설득하고 교화하는 데 힘썼고요. 효자나 연려가 있으면 표창에서 사회적인 귀감으로 삼고 세금 부담도 덜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암소나 암말 같은 생산수단을 직접 나눠주면서 농업을 장려하고 학교를 세워서 직접 경전을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끌이라고 노력했던 거죠. 와, 정말 세심한데요. 그 결과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주변 지역이 뭐 한수나 마초의 반란 때문에 막 휩쓸릴 때도 하동만은 안정적이었고, 심지어 조조가 서쪽을 정벌할 때는 무려 20만 곡이나 되는 군량을 공급하는 핵심 기지가 되었다니 그의 16년 노력이 정말 빛을 발한 거네요. 그렇죠. 조조가 괜히 그를 한고조 유방의 소화나 광무제의 구순에 비유한 게 아니죠. 네, 소하, 구순이면 정말 최고의 행정가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두기의 성공은 단순히 뭐 착한 정치를 했다 이걸 넘어서요. 혼란기에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다시 구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법이나 처벌이 아니라 설득과 모범을 통해서 공동체의 규범을 다시 세운 거죠. 이런 리더십이 하동이라는 지역사회 전체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평로장군 유혼과의 일화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특산물인 대추를 좀 보내달라고 청탁하니까 이건 공적인 물품이라며 딱 거절했다는 점에서 그의 공사 구분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런 강직한 면도 있었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조금 험악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황제의 배를 시험 운행하다가 폭풍 후에 침몰해서 익사했다니 뭐 그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일화일 수도 있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운 죽음이죠. 아들 두서의 평가를 보면 사람 보는 눈도 뛰어나서 이풍의 몰락이나 곽충의 성공을 미리 예견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흥미롭고요. 네, 그런 기록도 남아있죠. 자, 두기가 관용과 교화로 민심을 얻었다면 이번에 살펴볼 정온이라는 인물은요. 아주 실용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한 인물입니다. 아, 정온. 형 정태는 동탁 암살 모의에 가담했던 인물인데 정온은 형이 죽은 후에 조카 정무를 데리고 피난하다가 조조에게 발탁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 역시 여러 지방관을 거치면서 아주 실질적인 성과들을 냈습니다. 백성들에게 농업과 양잠을 장려했고요. 양인 같은 도적들을 토벌할 때도 단순히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약탈했던 부녀자들을 돌려보내면서 신뢰를 얻고 정 내부를 분열시키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어요. 오, 상당히 영리한 전략가였네요. 네, 그렇죠. 정원의 통치는 아주 철저하게 실용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경조윤 시절에는 이주법을 만들어서 정착을 유도하고 가족 단위로 편송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였고요. 패궁태수 때는요. 소현과 상현 경계에 정피라는 아주 거대한 제방을 쌓았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반대가 엄청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수혜를 막고 새로운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밀어붙였죠. 정피요. 아, 그 제방 이름이군요. 당장의 반발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내다본 뚝심이 대단했네요. 네, 그런 뚝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위군태수 시존에는 집집마다 느릅나무하고 과수를 심게 해서 제목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백성들의 부수입원까지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와, 정말 생활 밀착형 정책인데요. 그의 관할 지역에 들어서면 마을이 아주 정돈되고 백성들이 풍족했다는 묘사나 명제가 그의 치적을 듣고 천하에 포고할 정도였다는 사실은 그의 행정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아주 청렴해서 가족들이 가난을 면치 못했다는 기록은 그가 공직자로서 얼마나 투철한 자세를 가졌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지만 자신과 가족의 사리사욕은 철저히 구분했던 거죠. 네, 정말 본받을 만한 자세네요. 자, 이렇게 실용적인 행정가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다시 변경 지역으로 한번 가보죠. 창자라는 인물입니다. 아, 창자. 네. 회남 사람인데 돈황 태수 시절의 기록이 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무려 20년간 태수가 공석이었던 아주 혼란한 돈황에 부임해서 질서를 바로 세웠다고 합니다. 거긴 뭐 중앙의 통제도 약한 서쪽 변방이니까 토호 세력도 강했을 텐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그 지역의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권세가들을 억누르고 약자들을 보호했고요. 불공정했던 토지 분배를 바로잡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소송들을 아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역 상인들과의 관계인데요. 공정한 거래를 보장해주고
그들이 수도 낙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통행을 도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행정을 넘어서 그 유명한 실크로드 교역로의 안정화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변경 지역에서 이민족과의 관계는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창자는 이 부분을 아주 잘 관리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위험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한족 백성뿐만 아니라 서역 이민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던데요. 그가 임지에서 죽었을 때 관리와 백성은 물론이고 서역 이민족들까지 깊이 슬퍼하면서 스스로 칼로 얼굴을 그어 피를 흘리며 애도를 표하고 사당까지 세워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 네, 그렇죠. 그 기록은 그의 통치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청렴함과 공정함이 국경을 넘어서까지 가마를 이끌어낸 거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들이 주로 실무적인 행정이나 변경 안정에 큰 공을 세웠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두서는 조금 결이 다른 인물 같습니다. 아, 네, 두서. 바로 앞서 이야기 나눴던 두기의 아들인데요. 아버지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청렴하고 강직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은 뭐랄까 이상주의적인 지식인 관료의 모습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두서는 여러 차례 올린 상소를 통해서 당시 위나라 정치의 문제점들을 아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감찰관인 자사가 군사권까지 갖게 되면서 생기는 폐단이라던가 또는 명성이나 인맥이 아니라 실제 능력에 기반한 관리평가 시스템, 즉 고과지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 또 황제가 신하를 의심하지 않고 제대로 신임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출처 불명의 정보, 염탐꾼 같은 정보원에 의존하는 통치의 위험성 같은 것들 상당히 날카롭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죠. 와, 그 상소 내용들을 보면 이게 그냥 불평불만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어지럽히는 사람은 있어도 어지럽히는 법은 없다. 뭐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도 결국 법을 운용하는 사람, 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나 명성과 실제 능력 사이의 괴리, 또 아첨이 판치고 직언하기 어려운 정치 풍토를 비판하는 모습에서 그의 깊은 고민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두서는 제도와 원칙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강직함과 타협하지 않는 성격은 결국 동료나 상관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죠. 아,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네, 특히 유주자사 시절에 같은 지역에 주둔하던 정북장군 정의와의 갈등이 결국 파직과 유배로 이어집니다. 주변에서 정의와의 관계를 좀 조심하라고 충고했는데도 듣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의 어떤 이상주의적인 면모와 현실 정치 감각 사이의 간극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버지 두기가 현실 속에서 실용적인 성과를 쌓아서 명성을 얻은 것과는 달리 아들 두서는 원칙과 이상을 외치다가 좌절한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죠. 하지만 그가 던졌던 질문들, 예를 들어 능력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문제라던가 명성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패단, 또 직언하는 신하를 멀리하는 군주의 문제 같은 것들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성찰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가 유배지에서 섰다는 채론 8편에 그의 그런 사상들이 잘 집약되어 있을 겁니다. 네, 두서의 삶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어떤 긴장 같은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의 비판이 옳았다고 해도 그것을 관철시킬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수완이 부족했던 거죠. 이게 개인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그런 비판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던 당시 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료 말미에는 이들 외에도 진국의 오관, 나간의 이묵, 제북의 안비, 태원의 영호소, 노국의 공해 등등 훌륭한 태수들의 이름이 더 언급되는데요. 기록이 좀 간략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중에서 안비하고 영호소에 대한 기록은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가요? 네, 안비 같은 경우는 경조태수로 부임해서 마초의 난으로 황폐해진 지역의 농업을 다시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수레 만드는 법을 가르치거나 돼지, 개를 길러서 소를 사게 하는 등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민생을 개선했어요. 청렴함은 물론이고 대장군 사마이 앞에서도 군대가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지적할 만큼 아주 강직했다고 합니다. 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백성들이 막 길을 막고 울면서 붙잡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와, 백성들이 길을 막고 울었다니. 그의 통치가 어땠는지 정말 짐작이 가네요. 영호서는 어땠나요?
양호소는 홍농태수 시절에요. 청렴하고 온화한 통치를 펼치면서 특히 학문을 장려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하동의 학자 악상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배우게 하는 등 지역의 학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해서요. 모두가 칭찬하던 조카 영호우의 위험성을 미리 간파하고 저 녀석은 덕은 없고 욕심만 크니 반드시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와, 정말요? 네, 근데 실제로 영호우는 나중에 반란 모의에 연루되어서 멸죽당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이 정말 빛나는 대목이죠. 이야,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의 색깔로 시대를 만들어갔군요. 오늘 쭉 살펴보니 임준, 두기, 정혼, 안비처럼 아주 실용적인 행정 능력과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역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기반을 다진 인물들이 있었고요. 네, 소칙이나 창자처럼 변경 지역에서 위엄과 신뢰를 바탕으로 질서를 확립하고 또 이민족과의 관계를 안정시킨 인물들의 역할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킨 셈이죠. 그런가 하면 또 두서처럼 비록 현실 정치에서는 좀 좌절했지만 끊임없이 원칙과 이상을 외치면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던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했고요. 그렇죠. 당장은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런 목소리가 있어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결국 오늘 살펴본 이 위나라 코기 관리들의 모습은요. 한 시대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것이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리더십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실용적인 행정가, 원칙을 중시하는 이상가, 변경을 굳건히 지키는 장수, 또 날카로운 비판자 등등 이렇게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리더십이라든지 조직 운영, 정책 집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와 좌절의 경험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위나라 초기를 이끌었던 주요 관리들의 삶과 업적을 좀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혼란 속에서도 국가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렸던 다양한 리더들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실용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리더십과 또 원칙과 명분을 강조하는 리더십,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당신께서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인물들 중에서 어떤 리더십 스타일에 가장 공감이 가시나요? 혹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개의 포용력일 수도 있고 정원의 실용성, 소칙의 강직함, 아니면 두서의 비판 정신일 수도 있겠네요. 이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